계속해서 목이 이렇게 가렵네요. 자,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 진짜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밤중이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되게 충격적인 거를 봤어요. 맨어머님, 진짜예요? 진짜 거기에서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을 갈라치기 해요? 진짜로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도 싫어서 제가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맨어머님, 진짜 그렇게 합니까? 아, 당황스럽네. 왜 그러지? 놀랍네요. 왜 그러지? 참. 예. 거기도요? 오, 오, 최동석 연구소, 거긴 또 뭡니까? 어딘지 알겠다. 예, 그 인사 어쩌고 하던 분이구나. 예. 놀랍네요. 많다고요? 아르누보님? 야, 놀랍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채널들이 어떤 채널이냐 하면은요, 싸움박질을 붙이고, 그래서 어느 편을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편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뭉칩니다. 그럼 뭉치는 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다? 예, 슈퍼챗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선동하고 쟤들은 적이야, 쟤들 공격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렇게 슈퍼챗이 확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적입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딱 그 좌표를 찍으니까 그 전후 해가지고 슈퍼챗 막 쏟아지대요. 와, 놀랐습니다. 야,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글쎄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거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갈라치기, 특히 아무리 가를 데가 없어서 그렇지 조국하고 이재명을 갈라치냐고. 자, 그러면요, 갈라치기 할 놈들은 하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앞서서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앞에 좀 길어졌네요. 자, 국힘당의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입증된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국힘당의 내전이면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싸워? 예. 분위기가 벌써 그렇게 고조되고 있고요. 윤석열하고 한동훈, 얘들 둘이는 지들끼리는 안 싸우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동훈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싸우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윤석열하고 한동훈뿐만 아니야. 거기는요, 이미 박근혜 쪽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근혜도 보면 사실상 이미 윤석열, 한동훈과는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느낌마저도 듭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홍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들어보세요. 예, 홍준표는 정말 칼을 갈았더라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이 선거 전 이미 한 달 전쯤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도 끝난다 라는 보도입니다.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도 끝난다. 자, 이 얘기는 누가 했다? 예, 한동훈이가 직접 했어. 근데 선거 졌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끝나야 되네? 예. 자, 이 얘기는요, 약간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한동훈이는 그렇디다. 지는 정치적 레토릭을 할 줄 모른다고. 정치한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돼서. 그런데요, 정치적 레토릭, 검사적 레토릭은 더 정치스럽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정치검사. 한동훈이 정치권에 들어온 거는 석 달밖에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정치검사를 한 지는 몇십 년이 됐죠. 예. 그래서 정치적 레토릭에는 매우 능합니다. 저 뭐 할 줄 몰라요. 이게 대표적인 정치적 레토릭 아닌가요? 한동훈 거짓말 할 줄도 모른데 참, 아이고 씨. 예. 여기서 이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한동훈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끝나야겠네? 그날로 끝장이라 했네? 오늘로 윤석열 정권 끝나나? 오늘로 윤석열 나가? 부디 제발 그러기를. 자, 근데 한동훈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국힘당 내부에서 호시탐탐 윤석열 혹은 한동훈을 노리는 애들이 있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친박이에요. 친박. 친박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노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장에 박근혜가 왔는데 이 옷 보셨습니까? 파란색이야. 위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자켓과 같이 짙은 파란색, 우리가 보통 곤색이라고 얘기하죠. 곤색, 밑에는 청바지. 원래요, 박근혜는 청바지를 안 입습니다. 제가 자료를 뒤져봤더니 박근혜는 젊을 때 청바지 입어본 적이 없다라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맡다 보니까 청바지 입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공식 석사장에 만날 가야 됐으니까 청바지를 입을 일이 없었겠죠. 아니, 입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겠지. 그래서 자기는 청바지 입은 적이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물론 대선 전에 2012년 대선 직전에 딱 한 번 청바지를 입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선거날 4월 10일 어제죠. 어제 낮에 요라고 나타납니다. 투표장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납니다. 제가 진짜 과거 사례를 다 뒤져봤는데요. 딱 하나 나오더라. 젊을 때부터 긴 치마에 정장바지를 입었습니다. 치마를 주로 입었지 바지도 잘 안 입어요. 그런데 어제는 굳이 청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참 청바지 이렇게 안 어울리기도 어려운데. 뭐 여튼 게다가 청바지 입은 거 보세요. 이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옷이 아니라 갑자기 급하게 구한 옷 같지 않습니까? 몸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죠? 이런 걸 입고 왔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 패션은 메시지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박근혜는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박근혜가 입는 옷, 박근혜의 패션은 메시지다. 유명했죠. 박근혜가 그 기분이나 자신의 입장을 옷으로 표현한다고. 예, 이거 역시 마찬가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일은 없지. 네,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박근혜가 과연 청바지를 입은 적이 없느냐? 예, 한 번 딱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예, 홍대 앞에서 유세를 할 때 딱 한 번 청바지를 입었답니다. 그 뒤에는 청바지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날도 청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바지를 입었다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뭐 청바지 비슷한 옷을 입었지 청바지를 입은 게 아니었대. 이날도. 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을 낙하니 너무 어색하더래. 그러면서 어떻게 공식 석장에 가는데 청바지를 입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예, 타협을 본 것이 청바지랑 비슷하게 생긴 정장바지를 입었답니다. 이게 박근혜가 입었다는 청바지의 전설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없냐고요? 예, 찢어진 청바지를 입겠다라고 말은 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적이 없대요. 청바지를 고르는 모습까지는 보여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입은 적은 없대요. 청바지 입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한대. 예의가 아니라고. 그런데 딱 한 번, 예, 대선 직전, 2012년 대선 직전에 진짜로 한 번 입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정리해보면 2012년 4월에 청바지 비스무리한 정장바지 한번 입은 적이 있고 2012년 대선 직전 때 청바지를 한번 입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청바지 입었답니다. 뭡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적어도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건 아니지. 그죠? 와, 나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느냐?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설마 박근혜가 민주당 찍으라고 저 옷 입었겠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가 저 민주당을 연상하는 혹은 조국혁신당을 연상하는 저 옷을 입었던 이유는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요, 윤석열에 대한 선전포고인 거죠. 나 윤석열 버렸어.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필 저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 많은 옷 중에. 박근혜가 옷이 없어서 저걸 입었겠어? 물론 저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박근혜가 민주당 찍으라고 할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걸 민주당 찍으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면 그거는 너무 앞서 나간 거고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하고 이제 선을 긋겠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자, 박근혜 요런 자리 시스템 요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어제 올린 글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1%들이 서민 위에 군림하면서 세상을 농단하는 게 참 싫습니다. 기득권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서민들의 분노와 애환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검사로 있을 때도 1%들의 농단으로 변방에서 막 검사만 했고 정치를 하면서도 1%들의 농단 속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나오면서 2017년 7월 탄핵 대선 후 만난 어느 언론사 간부가 될 판이었으면 당신을 후보로 밀었겠느냐. 2017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때요. 그때 그 국힘당의 후보가 홍준표였죠. 그때 홍준표가 뭐라고 했느냐. 그 홍준표한테 어떤 언론사 간부가 그랬대.
될 판이었으면 당신을 후보로 밀었겠나. 어차피 안 될 판이니 패전 처리 투수로 내세운 거지.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하, 이게 대한민국의 1%들의 생각이구나. 쭉쭉쭉쭉쭉. 더 이상 이 나라가 대한민국 1%의 농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1%의 농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1111111 6번 나오죠. 자, 설마 홍준표가 11111 썼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1번 찍으라고 말할 리는 없죠. 예,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홍준표의 반항입니다. 홍준표가 반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홍준표가 진짜로 1번 찍으라는 의미로 한 게 아니라 나 반항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역시 윤석열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했습니다. 예, 이제 바로 나오네요. 아따. 예, 오늘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네요. 네. 자, 홍준표가 현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홍준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또 이런 글을 올립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돼지 위에 라일락꽃은 피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쭉 하느냐? 책임질 놈들은 신속하게 정리합시다. 책임질 놈은 신속하게 정리합시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홍준표가 왜 1111이라고 했는지 의도가 명확해지죠. 네, 홍준표의 의도는 한동훈, 윤석열 내쫓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박근혜하고 홍준표는 이미 윤석열하고 윤석열 한동훈으로부터 한동훈한테 선전포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한동훈하고 윤석열 사이의 갈등도 이게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왜? 자, 이거는 오늘 아침에 나온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동훈이 참패 타격을 입었는데도 그만두려고 하지 않고 당에 계속 남으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동훈은 오후쯤이 돼서야 사퇴 의사를 밝히죠.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동훈이 물러나면 누가 당을 재건하냐라고 큰 소리를 쳤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6월 28일까지 당원 당규에 따라 버틸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와. 그러면서 자칫 잘못했다가 한동훈이 빠지게 되면 국힘당은 TK 자민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이 얘기가 실제로 오늘 오전까지는 국힘당의 내부 다수 의견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다가 오후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돼서 국힘당에서 한동훈이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대통령실 메시지가 나와요. 선거 패배, 한동훈 책임이 크다 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한테 있다. 왜? 야, 니 하자는 대로 다 해줬잖아. 지금 김건희 건 이런 거 김건희 건만 빼고 이종섭 다시 불러들였지. 의정 갈등 이거 한동훈 니한테 공을 다 넘겨줬지. 다 해줬잖아.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니 책임 아니라고 해. 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너 물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한동훈 여기에 저항을 했대요. 아니,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디올백 때문 아니었냐? 에? 그리고 니 대파 때문이잖아. 디올백하고 대파 때문에 졌잖아. 그런데 왜 이걸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서로 누가 잘못했나를 놓고 쌈박질을 벌리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점심 무렵부터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집에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얼마 뒤에 한동훈이 실제로 물러난다라는 사퇴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책임론을 두고 용산하고 당 사이, 용산하고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에 책임론을 놓고 분쟁, 갈등이 벌어질 것 같다.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조선일보가 한동훈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에서 이런 어떤 파워 게임이 벌어지면 은근히 한동훈 편을 들어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거죠. 김대중 칼럼입니다. 총선에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넌 나가라. 너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의 결단이 필요하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름뿐인 대통령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선거에서 지는 것은 윤석열 잘못이다. 물러나는 것은 윤석열 네가 가라 하와이 인 거죠. 자, 보시다시피 국힘당은 현재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박근혜, 그리고 홍준표 뿐만 아니죠. 이제 장제원이나 김무성도 들고 일어날 겁니다. 장제원, 김무성 이번에 선거 출마를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아니 혹은 윤석열 때문에. 하태경 역시 마찬가지죠.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안철수가 또 끼어듭니다. 안철수는 이제 지가 다음 차기 대통령을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한동훈한테 뺏기게 생겼어. 그러니 절대로 그런 일은 용납 못하겠지요. 그럼 어떻게? 안철수도 이제 분쟁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분쟁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임론 얘기를 벌써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국힘당 내분 사태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비록 200석을 얻지는 못했으나 국힘당은 이미 분열 단계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저 와중에서 분명히 10명 정도는 이탈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준석한테 쪼르륵 갈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의 힘만은 아니나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갈라치기 하고 200석 얻지 못했다고 짜증내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1시 41분입니다.
방송 시간이 꽤 오래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